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사건은 굉장히 성공하고 똑똑한 여자이며 동시에 굉장히 망상과 집착이 심하고 위험한 존재로 보여지기도 했던 여성인 쉴라 다발루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쉴라의 배경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녀는 1969년 5월 11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고작 2살일 때 그녀의 부모님의 고향인 이란으로 다시 이주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모두 보냈고 쉴라가 만 나이로 16살일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쉴라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유복했고 바르게 자랐다고 해요. 부모님들 둘 다 굉장히 똑똑해서 과학 연구자로서 일을 했었고 집도 잘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뉴욕 교회 지역의 부촌에 집을 얻고 쉴라는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쉴라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연구원이 되거나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죠. 쉴라는 바르게 자랐지만 그녀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자유였어요. 쉴라의 부모님은 무슬림 신도들이었고 쉴라가 남자친구 사귀는 걸 아예 반대했었죠. 아예 성별이 남자인 사람과는 어울려 놀지도 못하게 했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다른 성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쉴라한테 이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쉴라의 갈등은 심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쉴라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부모님이 자신을 좀 놓아줄까 싶어서요. 그리고 쉴라는 남동생 또한 있었는데 남동생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쉴라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이라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쉴라는 자신의 남동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들을 사회로부터 숨겼다고 합니다. 아예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됐고 쉴라의 남동생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건 직계 가족들 뿐이었대요. 이것은 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간은 흘러서 쉴라는 만 18살이 됐고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3년 후 21살이 되고 쉴라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은 참 이상했습니다. 이 둘은 사귀지도 않았고 룸메이트 관계였고 서로 좋아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상대는 7살 연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쉴라는 이게 정략 결혼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쉴라의 부모님은 부인하기에 현실은 그들밖에 모른다고 해요.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도 없고요. 그렇게 쉴라는 결혼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쉴라가 25살일 때 폴 크리스토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죠. 폴은 당시 쉴라보다 2살 연상인 27살 남성이었고 쉴라처럼 굉장히 똑똑한 남성이었어요. 폴은 자신의 모든 학창시절을 공부하는 데 썼기 때문에 많은 연애 경험도 없었고 스터디 그룹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바로 처음부터 잘 통했어요. 폴은 그녀에게 빠르게 푹 빠져버리게 됐죠. 폴은 쉴라가 자신처럼 야망이 높고 똑똑해서 좋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만나는 시간이 잦아졌고 이들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쉴라가 유부녀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쉴라는 가끔씩 폴에게 나는 어두운 비밀이 있어. 내 비밀을 알면 너는 아마 나랑 헤어질 거야. 등등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폴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할 때마다 그녀는 말을 돌리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1년 동안이나 만남을 지속했죠. 그러다가 결국 폴도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폴에게 쉴라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1년 동안이나 사귀었는데 어느 날 상대의 부인 혹은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기분이 어떨까요? 폴은 쉴라가 그렇게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쉴라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이 숨겨온 비밀이냐고 따지게 돼요.
신라는 그렇다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 관계에 있다고 밝혔어. 폴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지만 신라는 자신이 이혼을 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온갖 망신을 줄 것이라고 이혼은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폴은 자신은 유부녀랑은 만남을 지속할 수 없으니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자신과의 관계는 끝이라고 했고 그제서야 신라는 자신이 폴과 함께할 방법은 이혼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죠. 신라의 예상대로 가족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치심과 모욕을 줬어요. 하지만 신라는 폴을 위해서 이걸 다 감수했고 이들은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은 둘 다 성공했고 둘의 관계도 탄탄해 보였어요. 좋은 직업도 가졌겠다. 원하는 남성이랑 결혼도 했겠다. 둘의 사이도 좋겠다. 이 정도면 신라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신라는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신라는 자신이 가질 수 없을 때는 그것만을 원하고 추구하다가 자신이 가지면 쉽게 질려버리고 다른 걸 찾는 여성이었어요. 또 그녀는 성취욕이 높고 열정적인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녀의 단점으로는 굉장히 잘난 척이 심하고 자신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폴과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신라는 또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이번 남성의 이름은 넬슨 세슬라였습니다. 신라와 넬슨은 같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만났는데요. 넬슨은 신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넬슨은 신라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줬고 신라는 이걸 즐기며 이들은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이들의 관계는 빠르게 진지해졌습니다. 폴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실 넬슨 또한 신라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때는 2001년 11월. 이때부터 신라의 끊임없는 거짓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신라의 남동생 기억하시나요? 폴은 6년의 연애 기간과 1년의 결혼 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 신라의 남동생을 만나보지도 못했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신라의 남동생은 신라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했죠. 신라의 말에 의하면 남동생이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어떠한 작은 변화에도 큰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가족의 새 구성원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라는 폴에게 자신의 남동생이 집에 놀러오고 싶어 한다고 괜찮냐고 물어보게 돼요. 폴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부인의 동생을 만나볼 기회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신라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폴 당신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돼요. 동생이 놀러왔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으면 한다고 말이죠. 폴은 자신의 집이기도 한 이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언짢았지만 남동생이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줬어요. 하지만 신라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신라는 폴이 나갈 때 폴의 모든 물건들과 흔적들을 싸서 다 같이 나가라고 말을 하게 돼요. 남동생은 자신이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사실을 알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니 칫솔이건 베개건 모두 다 싸서 나가라고 말이죠. 폴은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다 싸서 호텔에 가서 자게 돼요. 하지만 이후 신라의 자측 남동생은 신라를 방문하는 날이 잦아졌고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많게는 한 달에 2번씩 자고 가기 시작했어요. 폴은 그럴 때마다 모든 물건을 다 싸서 호텔에서 자야 했죠. 폴은 당연하게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신은 자신의 부인과 부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위로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자측 남동생의 정체는 넬슨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남편에게 모든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들여와서 밤을 보내고 가는
뻔뻔함이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남자친구인 넬슨 또한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신라는 폴에게 짐을 싸서 흔적을 없애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비밀을 숨기고 있던 건 신라 혼자뿐만이 아니었어. 넬슨 또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넬슨 또한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어. 신라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넬슨의 여자친구 이름은 아날리사 레이문드였어. 넬슨 또한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기간이 폴이 신라가 결혼을 한 시점으로 비슷했죠. 아날리사의 성격은 신라의 성격과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었고 가족들이랑도 가까워서 하루에 최소 2번씩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그녀 또한 넬슨과 신라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이직을 했었죠. 아날리사는 하버드를 졸업한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격도 좋고 다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넬슨과 신라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연봉도 더 많이 받았고 남자친구인 넬슨이랑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이들이 일했던 회사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아날리사랑 신라가 알던 사이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녀가 새로 이직한 회사는 전 직장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집도 새로 구해야 됐고 이들은 나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아날리사랑은 멀어지고 넬슨과 신라의 사이는 그때부터 가까워진 것이었어. 하지만 신라랑 넬슨의 관계 몇 달의 연애 끝에 신라가 넬슨의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신도 바람을 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넬슨이 자신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넬슨에게 자신이 진실을 안다는 걸 밝히지 않았고 대신 아날리사에 대한 스토킹을 해보게 돼요. 자신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걸까요? 이때부터 그녀의 집착적인 성향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넬슨의 전화기 음성사서함을 해킹해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모든 음성 메모들을 다 엿들었고 그의 직장 스케줄을 다 훔쳐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의 스케줄을 아니까 우연인 척 사업 미팅처나 온갖 장소에서 그를 마주치게 일을 꾸며내기 시작했죠. 또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표 디테일을 알아낸 다음에 넬슨의 바로 옆좌석 티켓을 예매해 우연인 척 가장한 적도 있었어. 신라는 자신이 이렇게 넬슨 곁에 계속 나타나고 머물면 아날리사보다 자신을 더 자주 보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서 아날리사를 버리고 자신을 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또 넬슨과 아날리사의 집 주소도 알아내서 그들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바라보곤 했대요. 넬슨이 이때 수상한 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라가 자기한테 집착이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느껴서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이걸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신라는 이게 자신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게 아닌 자신을 버리고 아날리사를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폴과 신라는 거실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쯤에 이들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신라가 폴에게 요새 직장에서 가십거리가 생겼는데 들어볼래? 라고 말을 걸었다고요. 폴은 신라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게 얼마만인지 너무 기뻤고 들떠서 당장 들어보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신라는 요새 직장에서 삼각관계가 벌어졌는데 해당 주인공 여성은 신라의 회사 절친인 멜리사였고 멜리사 남자친구는 잭인데 잭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그 상대 여성의 이름은 아날리사라고 말을 해주게 돼요. 이야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멜리사가 잭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멜리사가 잭의 마음을 모른다고 잭이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멜리사를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물어보게 돼요.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닌 틈만 나면 매일같이 폴에게 조언을 구하며 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조언을 구하게 되죠.
심지어 성관계 조언까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시간은 흘러서 2002년 가을이 됐고 넬슨과 실라가 만나기 시작한 지는 1년쯤 됐어요. 실라는 이때까지도 넬슨의 스토킹을 하고 있었고 스토킹을 하면 할수록 넬슨과 아날리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자신보다 아날리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녀의 감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실라가 너무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항상 뭔가 낌새가 이상했기 때문에 넬슨은 아날리사에게 다시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넬슨은 실라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실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날리사를 없애고 자신이 넬슨을 독차지해야겠다는 뒤틀린 생각을 가지게 되죠. 2002년 11월 8일, 이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날리사는 항상 금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넬슨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죠. 넬슨은 출근을 하려고 8시쯤 집을 떠났고요. 아날리사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게 되어 아날리사는 우체부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상대는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가 이때 아날리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어쨌든 집으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고 들어오자마자 칼을 꺼내서 그녀를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실라는 가차없이 아날리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찌르기 시작했지만 아날리사는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맞서 싸웠고 한순간은 아날리사 또한 칼을 가져와서 실라를 찌르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놓여있던 덤벨을 손에 쥔 실라는 계속해서 아날리사를 내려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한 뇌출혈을 겪고 9번이나 칼에 찔린 아날리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돼요. 아날리사는 아무 죄도 없는 여성인데 왜 그녀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어쨌든 아날리사를 죽인 실라는 이제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야 했어. 우선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머리망과 장갑을 끼고 왔기 때문에 그녀의 DNA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실라는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가 그 다음으로 했던 건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라는 사실 자신이 이 집에 이웃 신청을 하면서 살짝 잘못된 정보를 신고를 해서 경찰의 수사에 혼돈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경찰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실라는 겁에 질린 이웃인 척 연기를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웃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고 한 남성이 그 집을 떠나는 걸 목격했다고 제보를 하게 돼요. 그래야 경찰이 남성을 용의자로 수사를 진행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라는 살인을 저지르고 출근을 하러 갔어요. 경찰이 도착한 넬슨의 집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구들은 다 뒤집혀 있었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경찰들은 우선 현장을 파악하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도중 넬슨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경찰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넬슨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넬슨의 반응은 굉장히 태연했다고요. 왜 죽었냐, 언제 죽었냐 등등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 낮잠을 청하러 갔다고 해요. 경찰은 당연히 넬슨을 용의자로 볼 만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우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 중에는 지금 있는 연인 관계들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넬슨은 실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중요 단서를 숨긴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 이유가 자신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창피했고 경찰들이 그를 깔볼까봐 그랬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봤지만 조사 중에 넬슨은 사건 당시 회사에 있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돼요. 그리고 넬슨이 실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아는 바가 없었고 실라는 그렇게 잘 피해간 듯 했죠. 그리고 이제 실라의 목표는 넬슨이랑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었어요. 실라는 넬슨의 곁에서 다정히 대해주며
다시 대시를 했고 넬슨은 바로 슐라에게 넘어가서 이 둘은 재결합을 하게 되죠. 넬슨은 이 사건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여자친구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바로 다른 여성이랑 재결합하는 걸 보면 이 남자도 제정신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슐라는 다시 남편인 폴에게 자신의 남동생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짐을 싸서 호텔에 가라고 시키기 시작했고 이건 4개월 동안이나 지속돼요. 이들이 재결합한 후에 4개월이지만 이들이 만난 지는 2년째 되었으니 폴은 2년 동안이나 매번 모든 짐을 싸서 호텔에 가서 피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폴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자신을 만나기 싫어한다면 그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건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보기 싫다면 남동생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 못 올 것이라고 통보를 하게 돼요. 슐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선택 옵션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이혼이었지만 사실 이혼을 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정말 버려버릴 것 같았고 그 수치심을 2번이나 겪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혼은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번째로 선택한 옵션은 놀랍게도 폴을 살해하는 것이었어요. 넬슨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꾸민 계획은 폴을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는데요. 2003년 3월 아날리사의 살인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슐라는 폴에게 자신이 직장에서 새로 알게 된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폴과 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 게임은 안대를 차고 묶인 채로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폴은 이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자신이랑 평소에 말도 잘하지 않는 슐라가 자신이랑 게임을 하고 싶다니요. 하지만 폴은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슐라는 게임의 룰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게임의 룰은 한 명이 묶인 채로 안대를 하고 있으면 다른 상대편이 집에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와서 묶여있는 사람의 몸 위에 올려놓고 그 묶인 사람이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했어. 처음에는 슐라가 묶였고 폴은 카메라, 집안의 작은 장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려놓았어. 그런데 슐라는 단 한 가지도 맞추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게임에는 관심도 없었던 슐라는 빨리 순서를 바꾸고 싶어서 알겠으니까 이제 당신이 묶일 차례라고 하고는 게임을 이어나갔어. 사실 폴은 이 게임을 꽤 잘해나갔다고요. 물건을 맞추는데 재주가 있었죠. 그렇게 슐라는 폴에게 게임을 잘해서 놀랍다고 당신이 이 마지막 물건까지 맞출까? 궁금하다고 하고는 폴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 폴은 자신의 가슴과 어깨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건 바로 칼이었어요. 폴은 2번을 칼에 맞았지만 살아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칼에 맞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무거운 물체로 자신에게 충격을 강한 느낌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따뜻한 것이 계속 흐르는 건 느끼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폴은 슐라에게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자신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슐라는 수갑 키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폴은 이때 몸부림을 많이 쳐서 안대는 흘려내려가 풀린 상태였고 그는 슐라에게 911에 신고를 하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슐라는 폴의 앞에서 911에 전화를 했죠. 하지만 사실 슐라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폴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고 남편이 의식도 있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더 이상 찌를 수 없었고 그냥 과다출혈로 저러다 죽었으면 하고 전화로 신고하는 척을 하고 다른 방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슐라는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넬슨이었어. 슐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며 그를 초대했죠. 폴은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슐라에게 구급대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슐라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폴은 그럼 당신이 운전을 해서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 신라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며 질질 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신라는 응급실 앞에 주차하지 않았고 차를 병원 뒤쪽에 주차하게 돼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을 죽여야 되는데 살아남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라는 남편이 누워있는 뒷좌석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폴의 가슴에 칼을 꽂아넣게 됩니다. 그제서야 폴은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폴은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신라랑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난 걸 병원 뒤쪽에서 쉬고 있던 관계자들이 보고 이들이 향해서 뛰어왔고 신라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고 폴은 응급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신라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금방 경찰에 잡혔고 신문을 받게 되죠. 경찰은 이미 폴이 살아남을 것이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신라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어. 신라가 폴이 살았나 죽었나 모르는 것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신라를 시험해 본 것이었죠. 경찰은 신라에게 폴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라는 폴이 그럼 진술을 할 수 없을 테니 거짓말을 하자고 생각을 했고 경찰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게 돼요. 이 진술은 폴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파악하게 됐죠. 이렇게 그녀의 진술을 다 들은 후에 경찰은 폴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신라에게 알렸어. 그제서야 신라는 놀라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바꾸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체포가 됐죠. 경찰은 다음으로 신라의 휴대폰을 살피기 시작했어. 그리고 통화 기록에서 넬슨이라는 남성과 많은 양의 연락을 매일같이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하게 되죠. 그렇게 경찰은 넬슨의 집으로 찾아가게 돼요.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을 본 넬슨이 제일 처음 한 말은 아날리사의 살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어 찾아오셨어요? 였습니다. 경찰들은 그제서야 신라가 아날리사의 살인에 연루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었죠. 2004년 2월 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 신라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25년형을 받게 되었죠. 놀랍게도 아날리사 사건에 신라가 연루되어 있다는 확증을 찾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앞서 말했듯이 신라 또한 칼에 찔렸고 그 칼에서 작은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어서 그녀가 2008년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었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추가로 4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법정에서 신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변호했어. 그래서 법정에서 신라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아날리사의 사건에 대한 이웃의 신고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모두들 목소리를 듣고 아날리사의 신고자가 신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이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도 결국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다가 벌어진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러니하다고 했죠. 어쨌든 이 재판의 결과로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앞서 남편 살인 미수 때문에 받은 25년형에 추가로 50년이 추가됐어요. 어쨌든 신라가 잡혀서 정말 다행이고 신라는 7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석방된다고 해도 100살이 넘을 나이이기 때문에 그녀가 석방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